어머머 세상에. 꼴이 그게 뭐니? 아이고 불쌍한 것. 쯧쯧. 여기까지 꾸역꾸역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니?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식권 한 장을 바닥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남편을 빼앗고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저를 빚더미에 앉힌 절친이었죠. 호호 그래. 내 얼굴 똑똑히 보러 왔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줘서 참 고맙다. 축의금은 내 얼굴로 대신할게 예. 저는 그 식권을 구두로 밟고 맨 앞줄 혼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벌가 안주인만 앉는다는 시어머니 자리로요. 잠시 후 버질로드를 걷던 신부가 그 자리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회장님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저를 발견한 겁니다. 헉! 말도 안 돼. 네가 왜 어떻게 네가 거기 앉아 있어. 거짓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신부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2년 전 빗속에 쫓기던 제가 어떻게 저 여자의 시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호텔 웨딩홀에는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 조각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로비를 가득 메운 하객들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벽처럼 늘어서 있었죠. 그 견고한 벽을 한 여자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혜인이었어요. 경호원 하나가 팔을 뻗어 앞을 막으려 했지만 혜인이 가볍게 눈짓 한번 하자 그 손이 슬며시 내려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던 신부 서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지아가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2년 만이었죠. 시궁창에 처박혀 죽었을 거라 믿었던 여자가 눈앞에 멀쩡히 서 있었으니까요. 지아가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주변 하객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우리 불쌍한 혜인이 아니야. 지아가 손에 쥐고 있던 식권 한 장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니?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먹고 가. 오늘 내 날이니까. 하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혜인에게 꽂혔어요. 누구는 혀를 차고 누구는 수군거렸죠. 하지만 정작 혜인은 그 바닥에 떨어진 식권을 내려다보더니 구두 앞코로 아주 천천히 밟았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혜인이 낮게 웃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줘서. 그 말투가 어찌나 서늘했는지 지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내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죠. 초대는 무슨. 착각도 팔자다. 혜인은 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아를 스쳐 지나 웨딩홀 안쪽으로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이내 피식 웃고 말았죠. 무슨 배짱이든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 믿었으니까요. 곧이어 장엄한 음악이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신랑 백도윤이 신부 지아의 팔을 단단히 끼고 붉은 융단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죠. 지아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무능한 전 남편을 버리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곧 태성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손안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 다다른 지아가 시아버지 될 사람에게 인사를 올리려 고개를 숙였어요. 혼주석. 재벌가의 안주인들만 앉을 수 있다는 맨 앞줄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든 순간 지아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할 사람. 태성그룹의 백강철 회장이 위험 넘치는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지아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의 시선이 강철의 바로 옆자리로 옮겨갔어요. 시어머니의 자리. 거기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지아를 내려다보고 있는 여자. 혜인이었습니다. 거짓말. 지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철이 천천히 손을 들어 혜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하객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그 맞잡은 손을 가만히 보여주었죠. 말이 필요 없는 선언이었어요. 이 여자가 내 아내이자 태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호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지아가 짐승처럼 짓밟았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 남편의 새어머니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지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변했죠.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아야. 왜 그래? 옆에 선 도윤이 당황해 지아의 팔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이미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자리에서 살짝 몸을 기울이며 오직 지아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밥이나 먹고 가라며. 그 밥, 이제 내가 차려줄게. 그 한마디가 지아의 마지막 정신줄을 끊어놓았습니다. 지아의 눈이 뒤집히고 입가에 하얀 거품이 맺혔어요.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지아가 그대로 단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바닥에 널브러지고 하객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죠. 신부가 쓰러졌어. 의사 없어요. 호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도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지아를 안아들고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신부가 식장 밖으로 실려나가는 동안에도 혜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조용히 집어들었죠. 멀어지는 지아의 뒷모습을 향해 혜인이 잔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축하해. 지아야. 내 결혼식. 강철이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 나직이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지. 강철이 수행비서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자 최 실장이 소리 없이 움직여 식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혜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홀을 뒤로 한 채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를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지하를 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고 있었죠. 혜인이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차가운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요. 2년 전 비 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속옷바람으로 대문 밖에 내쫓기던 그 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흐르던 그 밤 말이에요. 혜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철이 그런 혜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강철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저 여자가 겪을 차례니까. 혜인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흔들렸던 눈빛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혜인의 긴 이야기는 바로 그 비오던 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그때 혜인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신혼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 최민아는 다정했고 하나뿐인 친구 서지아는 매일같이 집에 드나들었죠. 세 사람은 마치 한 식구 같았습니다. 혜인은 그게 행복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날 밤
혜인은 늦게 들어온 미나의 셔츠를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옷깃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혜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미나에게 혜인이 셔츠를 들고 다가갔어요. 여보, 이거 뭐야? 미나이 힐끗 쳐다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뭐가? 이 냄새, 이 자국, 이게 뭐냐고 물었잖아. 혜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미나이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랑 술 한잔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거래처 사람 립스틱이 왜 당신 옷에 묻어? 이 여자가 진짜... 미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말문이 막히자 화부터 내는 늘 그런 식이었죠. 미나이 옆에 있던 화병을 집어들어 벽에다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혜인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의심이 그렇게 취미면 혼자 살든가. 미나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혜인은 깨진 화병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인은 미나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늦은 저녁 혜인은 시내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던 참이었죠.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미나의 차가 보였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자.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우산을 나눠 쓰고 다정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여자가 잠깐 고개를 돌렸을 때 혜인은 그 얼굴을 똑똑히 보고 말았어요. 서지아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 혜인의 결혼식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축하해주던 바로 그 지아 말이에요. 혜인의 무릎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혜인은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가 없었죠.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무너지는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오간 문자,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지아가 한 발 빨랐습니다. 어느 날 밤 혜인이 집에 들어서자 미나이 서류 봉투 하나를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야. 미나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소리쳤어요. 혜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워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여자. 얼굴은 분명 혜인이었어요. 이게 뭐야? 나 이런 적 없어. 이거 다 조작이야. 혜인이 사진을 움켜쥐며 절규했습니다. 조작 좋아하시네.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이면 뭐가 진짜야. 민원의 뒤에서 시어머니까지 나타났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눈빛이 요망하더라니. 시어머니가 혜인의 머리채를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이 집안 망신시키는 거사. 혜인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모자가 힘을 합쳐 혜인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신발도 못 신은 채 얇은 잠옷 바람으로요. 내 아들 등쳐먹은 년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 쾅! 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억울해.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죠. 밤새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혜인의 몸이 새파랗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이라도 챙기려 다시 찾아갔을 때예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틈에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집어든 종이를 본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원이 사업한다며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 그 빚 3억이 어느새 혜인의 이름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위자료는커녕 남편의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이게 말이 돼. 혜인이 종이를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부터 혜인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머물 곳도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죠. 찜질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마저도 사채업자들이 뒤를 밟기 시작하면서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밤중 어두운 골목에서 험상궂은 남자들이 혜인을 몰아세웠습니다. 돈 갚기 전엔 어딜 가나 우리 손바닥 아니야. 혜인은 맨발로 밤거리를 내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길을 정신없이 달리다 혜인은 결국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혜인이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어요. 두고 봐. 서지아. 최민환.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몸을 떨면서도 혜인의 눈만은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캄캄한 밤하늘 아래 그 다짐만이 혜인을 붙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밑바닥에서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는 거요. 밑바닥이라는 게 있다면 그 무렵 혜인이 딱 그랬어요. 이혼 서류는 도장 한번 못 찍어보고 일방적으로 접수돼 버렸죠. 사채업자들을 피해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에 몸을 숨긴 채 혜인은 청소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검은 승합차 몇 대가 입구를 떡하니 막고 서 있었습니다. 혜인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폐지더미 뒤로 숨었죠.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고시원 총무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윤혜인, 그년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 저 정말 모릅니다. 며칠째 안 들어왔어요. 총무가 벌벌 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혜인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짐 챙길 생각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혜인은 그대로 몸을 돌려 뒷골목으로 내달렸어요. 며칠을 굶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혜인은 어느 외진 버스 정류장에 몸을 기댔어요. 낡은 정류장 기둥에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야간 대리운전 기사 모집, 숙식 제공.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전단지를 뜯어냈습니다. 찾아간 사무실의 업주는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며 사람 잡는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것저것 뜯어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혜인은 말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부터 혜인은 심야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차를 몰고 낯선 밤거리를 달리는 나날이었죠. 취객의 주정을 받아주고 몇 푼 안 되는 돈에 고개를 숙이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밤이었어요. 손님을 기다리며 허름한 식당에서 잠깐 몸을 녹이던 참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앵커의 목소리에 혜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재계 화제입니다.
태성그룹 백도윤 본부장이 미술관 관장 출신 서지아 씨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지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재벌가의 후계자 팔짱을 끼고서요. 혜인의 손에 들린 물컵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미술관 관장. 혜인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지아가 미술관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는 걸 세상에서 혜인이 제일 잘 알았거든요. 가짜였습니다. 전부 다. 내 인생을 짓밟은 여자가 이제는 남의 인생까지 훔쳐 재벌가에 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혜인은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낮에 봤던 그 험상궂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우리 윤혜인 씨. 업주가 몇 푼 받고 위치를 팔아넘긴 게 분명했어요. 사내들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혜인은 의자를 걷어차며 몸을 날렸습니다. 주방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그리고 캄캄한 골목으로요. 전연잡아. 고함이 등 뒤로 쫓아왔어요. 혜인은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도심을 벗어나 인적 없는 외곽 국도까지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폐가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국도. 빗물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혜인이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때였어요. 저만치 갓길에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 있는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도 값비싸 보이는 커다란 검은 세단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운전석 문이 반쯤 열린 채 사람 하나가 바깥으로 고꾸라지고 있었습니다. 노신사 한 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을 흘리며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혜인은 자기가 쫓기는 신세라는 것도 잊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노신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가슴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숨이 넘어갈 듯 가팠습니다. 혜인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걸요. 이 사람이 바로 태성그룹의 백강철 회장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될 일이었죠. 그때 저 멀리 국도 끝에서 차량 불빛 2개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혜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노신사를 힘겹게 부축해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요. 조금만 버티세요. 운전석에 뛰어든 혜인이 시동을 걸었어요. 굉음과 함께 세단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빗물을 가르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죠. 백미러로 사채업자들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살릴게요. 꼭 살릴게요. 혜인이 핸들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강철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겨우 눈을 떠 옆자리를 바라봤어요. 빗물에 젖은 얼굴로 이를 악물고 운전대를 잡은 여자. 방금 전까지 누군가에게 쫓기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행색의 여자였죠. 그런 여자가 지금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강철의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강철의 고개가 스르르 옆으로 기울었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눈 감으면 안 돼요. 혜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세단은 병원을 향해 어둠을 갈랐어요. 두 사람의 운명이 바로 그 밤에 하나로 얽히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린 건 새벽녘이었어요. 혜인이 젖은 몸으로 뛰어들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심장이에요. 빨리요.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나와 강철을 들것에 옮겼어요. 혜인이 오는 내내 손으로 가슴을 눌러가며 버텨준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강철은 그대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혜인은 수술실 앞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피가 묻은 손을 세면대에서 씻어내는데 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몸으로 생판 남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저편에서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급히 걸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혜인 앞에 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입니다. 혜인이 얼떨떨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의료진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 실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저쪽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백도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종종 걸음을 치는 여자, 서지아였습니다. 혜인은 숨이 턱 막혔어요. 하필 이 순간에, 하필 이곳에서요. 지아도 복도 의자 옆에 초라하게 서 있는 혜인을 알아봤습니다. 지아의 얼굴에 순식간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지아가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기어들어왔대? 재벌집 냄새 맡고 위자료라도 뜯어내려고. 혜인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거짓골 하고 다니더니 이젠 아주 병원까지 쫓아다니네. 불쌍해서 어떡하니? 지아가 손끝으로 혜인의 어깨를 툭 밀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혜인의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인연이었습니다. 빚에 쫓기고 맨발로 밤거리를 달리고 남의 차 운전대나 잡으며 버틴 인연. 그 세월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짝! 복도가 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가 났습니다. 혜인이 지아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지아가 비틀거리며 뺨을 감싸쥐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였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아가 악을 썼습니다. 뭐 하는 짓? 진작했어야 할 짓? 혜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도윤이 얼굴을 붉히며 혜인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내 약혼녀를. 도윤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어요. 최 실장이 몸을 날려 혜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원들도 우르르 몰려와 혜인을 둘러쌌어요. 본부장님, 이분은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최 실장의 말에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지아는 뺨을 감싼 채 도윤의 품에 파고들며 눈물을 짜냈어요. 여보, 저 여자 좀 봐. 나한테 이러는 거. 가증스러운 연기였지만 도윤은 그런 지아를 다독이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기셨어요. 혜인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 내쉬었어요. 지아를 향해 서늘한 눈길 한 번 던지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최 실장이 그런 혜인을 조심스레 안내했어요. 모실 곳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최 실장은 혜인을 태성그룹이 관리하는 조용한 안가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운 혜인은 참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청했어요. 사채업자 걱정 없이 눈을 감는 밤이 얼마만이었는지 몰라요. 한편 강철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최 실장이 머리맡에 서서
그날 밤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어요. 빗속에서 자기를 구해 병원까지 몰고 온 여자 이야기며 복도에서 벌어진 소란까지 전부요. 그 여자와 서지아라는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강철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 아들의 약혼녀. 그 둘 사이에 흐르던 그 묘한 공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용히 알아봐.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강철이 낮게 지시했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최 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강철의 손이 어느 순간 뚝 멈췄어요. 조작된 불륜 사진, 며느리 될 여자가 흥신소를 매수한 정황, 목숨값 대신 남편 빚 3억을 뒤집어 쓴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기를 살린 사람이었죠. 강철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갔습니다.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을 내 며느리 될 것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강철이 이를 악물었어요. 거기에 아들 도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하의 치마폭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최 실장을 불렀어요. 그 사람 이리로 모셔와. 그리고 오늘부터 태성그룹의 힘을 전부 동원해. 강철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그 여자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병실로 안내된 혜인 앞에 강철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봐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 앞으로 달려있던 3억의 빚. 그게 전부 없던 일이 되어 있었어요. 지하의 뒤를 봐주던 자들까지 깨끗이 정리됐다는 소식과 함께요. 어떻게 이걸 왜 저한테? 혜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목숨값이라 치기엔 싸지. 강철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혜인의 안에서 왈칵 터져나왔어요.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철이 그런 혜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한참을 울고 난 혜인이 겨우 고개를 들자 강철이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혜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 그냥 감옥 보내는 걸론 성에 안 차. 안 그래요. 강철의 말이 혜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서지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순간 강철이 혜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혜인의 숨이 잠깐 멎었어요. 방법은 하나야. 당신이 내 아내가 되는 거. 강철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서지아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 자리. 그 시어머니 자리에 당신이 앉는 거지. 혜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무모하고 위험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자기를 믿어주는 강철의 눈빛 앞에서 혜인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혜인이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로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준비될 때까지 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게요.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태성그룹을 통째로 뒤흔들 반격이 그 조용한 병실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강철과 혜인이 손을 맞잡은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강철은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가족들에게는 다른 말을 흘렸습니다. 몸을 추스르러 해외로 요양을 떠난다고요. 그러고는 서울 근교 숲속에 숨겨둔 태성그룹 소유의 저택으로 조용히 거처를 옮겼어요. 담장이 높고 사람 하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죠. 혜인도 최 실장의 안내를 받아 그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혜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고의 선생들이 붙어 혜인을 가르쳤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 찻잔을 드는 손끝까지요. 재벌가의 안주인이 갖춰야 할 품위와 경영 지식이 혜인의 몸에 하나씩 새겨졌어요. 밑바닥에서 운전대를 잡던 여자가
하루가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뒤 강철과 혜인은 최 실장만 곁에 둔 채 서류 한 장을 마주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죠.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택에서 함께 지내는 날이 쌓여갔어요. 강철은 어느 순간부터 혜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략 결혼으로 메마르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그런 강철의 곁에서 혜인은 아무 데가 없이 온기를 나눠주었죠. 오늘 공부는 좀 어땠어? 저녁상을 사이에 두고 강철이 물었어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살 것 같아요. 혜인이 옅게 웃었습니다.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 강철의 말투가 어느새 무척 다정해져 있었어요. 혜인도 그런 강철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죠. 한편 지아는 신이 나 있었어요. 강철이 요양을 떠났다는 소식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도윤을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죠. 여보, 회사 일은 이제 당신이 챙겨야지. 아버님 안 계신 동안 자리 잘 지켜야 해. 지아가 도윤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였어요. 지아는 그렇게 도윤을 조종해 구름 요직에 자기 사람을 하나둘 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당기려는 수작도 부렸어요. 거짓 입덧 연기까지 하면서 시댁을 압박했죠. 어머님, 아이가 들어서서 그런지 몸이 영 힘드네요. 식을 빨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아가 배를 쓸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예단이니 혼순이 온갖 핑계를 대며 회사 돈을 슬금슬금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몰랐죠. 자기 손끝 하나까지 누군가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요. 저택 안한쪽 방은 작전 통제실로 꾸며져 있었어요. 여러 대의 화면 앞에 앉은 혜인이 지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 만나는 사람들, 오가는 통화까지요. 또 빼돌리네요. 혜인이 화면을 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손이 참 빠른 여자야. 강철이 팔짱을 낀 채 대꾸했습니다. 지아는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다고 믿었어요. 그자만이 화근이었죠. 과거 유흥업소 시절 얽혔던 사람들에게 입막음 돈을 회사 돈으로 척척 보냈거든요. 최 실장의 정보팀이 그 돈줄을 따라갔습니다. 가짜 학력을 만들어준 브로커, 가짜 진단서를 써준 의사까지 하나씩 실체가 드러났어요.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죠. 이 정도면 언제든 지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지아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어야 해요. 혜인은 오히려 지아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기로 했어요. 강철을 설득해 도윤과 지아의 초호화 결혼식을 그룹 차원에서 승인하도록 만들었죠.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지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쭐댔습니다. 평창동 본가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벌써 안주인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아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갑자기 귀국해 다시 경영에 복귀할까봐 지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지아는 본가에서 오래 일한 정원사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영감님, 이거 받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지아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시면 저 약통에 이걸 조금씩만 타요. 아무도 모르게. 정원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철이 늘 챙겨 먹는 심장약에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약을 섞으라는 거였죠. 사람의 목숨을 노린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저택의 도청기를 통해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어요. 통제실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혜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당장 신고해야 돼요. 혜인이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으려는데 강철이 그 손을 붙잡았어요. 안 돼. 강철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그냥 횡령이랑 사기로 끝나.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 그럼 어떡해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면.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는 거야. 네. 저 여자가 탄 약을 내가 먹는 척하는 거지. 그리고 쓰러지는 거야. 혜인의 눈이 커졌어요. 현장을 딱 잡는 거야. 살인을 저지르려 한 그 순간을. 강철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야 저 여자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해. 혜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러다 당신한테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혜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강철이 그런 혜인의 뺨을 가만히 감쌌어요. 당신이 지켜줄 거잖아. 그때 국도에서 나 살렸던 것처럼. 강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건 도윤이 정신 차리게 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저 여자한테 완전히 홀린 그 녀석 말이야. 혜인은 한참을 강철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혜인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목숨을 건 마지막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강철이 비밀리에 귀국해 본가로 돌아왔어요. 지아는 반색하며 강철을 맞이했죠. 겉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속으로는 독한 계획을 가동하면서요. 혜인은 철저히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최 실장과 함께 병원 의료진을 준비시키고 강철이 쓰러졌을 때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짜두었어요. 만에 하나의 위험까지 막아둔 빈틈없는 준비였죠. 그리고 마침내 강철의 귀국을 축하하는 가족 만찬 날이 밝았어요. 도윤과 지아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강철이 정원사가 조용히 건넨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약을 삼키는 척 강철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가족 만찬의 공기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속마음은 저마다 딴판이었죠. 강철이 물잔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철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어요. 아버지. 도윤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철의 몸이 옆으로 기울더니 식탁 위로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보, 구급차 불러. 도윤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지아도 화들짝 놀란 척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도윤이 등을 돌린 그 짧은 순간이었죠. 지아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숨길 수 없는 희열이 얼굴을 스쳤어요. 바로 그 찰나를 저택 곳곳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도 모른 채 슬픔에 잠긴 얼굴로 도윤 곁에 붙어 있었죠. 구급대원 복장을 한 최 실장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저택으로 들이닥쳤어요. 강철을 들것에 싣고 미리 준비된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철은 곧장 특별병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의 협조 아래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웠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는
거짓 진단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도윤이 병실 밖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아는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짜내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이제 태성그룹이 통째로 자기 손안에 들어왔다고요. 지아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철이 쓰러지기 무섭게 지아는 본가 금고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습니다. 강철을 오래 모셔온 임원들은 도윤의 이름을 빌려 하나둘 밀어냈죠. 거칠 것 없는 손길이었어요. 당신은 이제 회장 자리에 올라야 해.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지아가 도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지아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지아가 내미는 서류에 도윤은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룹 주식 일부를 지아 명의로 넘기는 치명적인 서류였죠. 도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지아의 눈에는 이미 세상이 다 자기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거 자기를 부려먹던 유흥업소 사람까지 본가로 불러들였어요. 현금 다발을 던져주며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죠. 이 돈 받고 앞으로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알겠어. 지아가 턱을 치켜들고 거만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아는 세상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오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증거로 쌓이고 있었죠. 병원 지하의 통제실에 앉은 혜인은 화면 속 지하를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본가의 값비싼 미술품을 빼돌리는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담았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혜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옆에 선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가짜 진단서 써준 의사 자백받았습니다. 정원사는요. 공항에서 잡았습니다. 해외로 튀려는 거리요. 전부 다 풀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지아가 저지른 모든 짓이 이제 혜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지아가 텅 빈 병실로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운 강철을 내려다보며 지아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참 편하네요. 지아가 강철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에요. 영영 못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호호. 그 말을 남기고 지아는 콧노래를 부르며 병실을 나갔어요. 그런데요. 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혼수 상태라던 강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강철의 눈에서 서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다 들었다. 서지아. 강철이 낮게 내뱉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혜인이 들어왔습니다. 강철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았어요. 준비 다 끝났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강철이 몸을 일으키며 혜인을 바라봤어요. 내일이군. 네, 내일이에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 선 당신 모습이 강철이 혜인의 어깨를 감쌌어요. 태성그룹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안주인의 첫걸음이 될 거야. 혜인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지새웠어요. 같은 시각 서울역 지하도에는 초라한 사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최민환이었어요. 지하에게 버림받고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다니다 뺑소니 사고까지 당한 신세였죠. 민환이 바닥에 버려진 신문지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거기 도윤과 지아의 초호화 결혼식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민환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서지아 2년. 민환이 손에 든 소주병을 벽에다 내던졌어요. 깨진 병 조각처럼 민환의 인생도 산산조각 나 있었죠.
찢어질 듯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미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흐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인은 거울 앞에 섰어요. 디자이너가 특별히 지은 우아한 검은 옷을 입고서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2년 전 빗속에 쫓기던 초라한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의 여자가 거울 속에서 혜인을 마주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네요. 혜인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아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지아는 스위트룸에서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때? 나 오늘 진짜 여왕 같지? 지아가 콧대를 세우며 웃었어요. 곁에 선 도우미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지아의 머릿속엔 온통 장밋빛 미래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못 일어나고 도유는 손안에 있고 그룹은 곧 자기 것이 될 테니까요. 지아는 몰랐어요. 그 화려한 성이 이미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걸요. 같은 시각 병원을 나서는 강철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혼수 상태라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했죠. 그 곁에 기품 있는 한복을 차려입은 혜인이 나란히 섰어요.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두 사람을 호위하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아의 결혼식장을 정면으로요. 이윽고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도윤과 신부 지아가 팔짱을 끼고 붉은 융단 위를 걸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죠. 지아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단상 앞에 다다른 지아가 혼주석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선 안 될 두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강철, 그리고 그 옆에서 우아하게 자기를 내려다보는 혜인. 거짓말 어떻게 이런 일이. 지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철이 혜인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조용히 그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말없는 선언이었죠. 이 여자가 내 아내이자 태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지아의 눈이 뒤집혔어요. 입가에 거품을 물고 그대로 단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객석에서 비명이 터졌죠. 도윤이 지아를 안아들고 허둥댔고 경호원들이 몰려들었어요. 넋이 나간 도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신을 잃은 지아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강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은 강철이 홀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홀 안에 낮게 울렸어요. 이 결혼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웅성거리던 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강철이 손짓을 하자 대형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지아가 정원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강철을 해치라고 사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짜 진단서를 사고 유흥업소 사람에게 돈을 던지는 장면까지 줄줄이 이어졌죠. 하객들이 경악해 술렁였어요. 세상에 저게 정말이야. 살인을 사주했다고. 단상 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 믿었던 여자의 민낯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으니까요. 도윤이 머리를 부여잡고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야, 지아가 그럴 리 없어. 강철의 눈빛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도윤아. 강철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넌 아비가 쓰러진 자리를 노려 회사를 저 여자한테 통째로 넘기려 했다. 저 여자가 사람 목숨을 노리는 동안 넌 뭘 하고 있었느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태성은 너를 후계자에서 지운다. 강철의 선언에 호란이 다시 한번 뒤집혔어요. 바로 그때 정복을 입은 형사들이 식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넋이 나가 있던 도윤을 일으켜 밖으로 데려갔어요. 들것에 실려 정신을 차린 지아도 마찬가지였죠. 수갑을 채우려는 형사들을 보며 지아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나 태성그룹 며느리야. 이 손 안 놔. 지아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죠. 아수라장이 지나간 홀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혜인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혜인에게 쏠렸어요. 혜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혜인이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백강철 회장의 아내이자 오늘부터 태성그룹의 안주인입니다. 홀 안이 술렁였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혜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밑바닥에서 운전대를 잡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식이 끝나고 텅 빈 홀에 혜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버질로드 위에는 지아가 벗어 던진 면사포가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혜인이 그 앞에 서서 면사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2년이었죠. 빗속에 쫓기고 맨발로 밤거리를 달리고 남의 빚에 짓눌려 살았던 2년. 그 지옥 같던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혜인이 구두 앞코로 면사포를 가만히 밟았습니다. 한때 자기를 짓밟았던 그 여자가 이제 이 자리에 없었죠.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스르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이었습니다. 강철이 다가와 혜인의 어깨를 단단히 감쌌어요. 고생했어. 강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야. 혜인이 고개를 돌려 강철을 바라봤어요. 당신도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이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긴 웃음이었죠.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지아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발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다 꿈이야. 꿈이라고. 나 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지아가 침대를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굳게 채워진 수갑은 풀리지 않았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는 현실이 그제야 지아를 덮쳐왔어요. 지아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는 텅 빈 병실에 공허하게 흩어졌어요. 호텔을 나서는 혜인의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참이었죠. 심판의 날로부터 시간은 쉬지 않고 흘렀어요. 1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네 번째 겨울이 찾아왔죠. 혜인은 그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태성그룹의 수석 부회장으로 올라 흔들리던 회사를 반듯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제지 표지를 장식하는 당당한 여성 경영인이 됐죠. 강철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매일 저택 정원을 가꾸고 혜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현관에 마중 나온 강철이 물었어요. 당신이 차려준 거 먹어야죠. 얼른 먹어요. 혜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조용히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보육원과 급식소에 큰 돈을 보태곤 했죠. 밑바닥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죗값을 치르던 지아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예정보다 일찍 교도소 문을 나선 겁니다. 하지만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두부 한모 건네는 이 하나 없이 지아는 쓸쓸히 철문을 걸어 나왔어요. 지아는 옛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때 자기 앞에서 굽신대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누구시라고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뚝뚝 끊겼습니다. 수중에 10,000원 한 장 없는 완전한 외톨이 신세였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지아는 결국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낡은 지하도를 떠돌다 무료 급식소 앞에 선 거예요. 씻지 못해 머리는 헝클어지고 낡은 점퍼는 때에 절어 있었죠. 한때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던 여자가 찌그러진 식판을 들고 긴 줄 끝에 섰습니다. 급식소 안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그 한가운데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여자 하나가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죠. 혜인이었어요. 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침내 지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배가 어찌나 고팠는지 지아는 고개도 못 든 채 식판만 내밀었어요. 그 식판 위로 희고 고운 손이 국을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익숙했습니다. 지아의 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식대 너머에 선 사람,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한때 자기가 벌레 보듯 짓밟았던 여자. 혜인이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국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너. 지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인은 눈앞에 초라한 노숙자가 지아라는 걸 진작 알아봤어요. 하지만 놀라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국 한 그릇을 가득 담아주었죠. 으악. 지아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지아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요. 자기가 목숨 걸고 가지려던 모든 것을 손에 쥔 여자. 그 앞에서 국 한 그릇을 구걸하는 자기 처지가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수치심에 지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혜인은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잠깐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가볍게 혀를 차며 곁에 선 사람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뒷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이 다가와 소란을 피우는 지아를 조용히 밖으로 안내했어요. 지아는 팔을 붙들린 채 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지아가 닫힌 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마를 문에 찌우며 잘못을 빌었죠.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끝내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식소 안 혜인은 바깥의 그 소리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사람의 식판에 따뜻한 국을 담아주었죠. 옅고 평온한 미소를 띤 채로요. 미움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라는 그런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봉사가 다 끝난 오후였어요. 급식소 앞마당으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철이 차에서 내려 혜인을 데리러 왔어요. 수고했어. 강철이 혜인의 뺨에 묻은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당신 손 차갑네. 얼른 가자. 네. 혜인이 환하게 웃으며 강철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누군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 폐지 더미 뒤였어요. 지하였습니다. 덜덜 떨며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을 바라봤죠.
찢어질 듯한 후회가 지하를 덮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검은 세단이 매끄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하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멀어지는 차 안에서 혜인은 강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겨울 하늘이 펼쳐졌어요. 무슨 생각해? 강철이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혜인이 옅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제 진짜 다 지나갔구나 싶어서요. 강철이 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된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따뜻한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빗속에 쫓기던 그 밤도, 맨발로 달리던 그 거리도 이제는 아득한 예질이 되어 있었죠. 혜인은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혜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빼앗기고 하나뿐인 절친에게 배신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맨발로 밤거리를 달려야 했던 여자였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던 그 밤에도 혜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결국 자기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가장 밑바닥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은 결국 길을 열어준다는 것. 그리고 남을 짓밟고 오른 자리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혜인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더라도 부디 당신의 선한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가장 빛나는 자리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